네, 오늘부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대폭 오릅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한 달에 7,670원이나 인상이 되는 겁니다. 네,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지금 정부의 설명인데 겨울을 앞둔 서민들 마음 벌써 춥습니다. 장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4인 가구는 전기, 가스요금을 합쳐 7,670원을 더 내야 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요금 인상안에 따르면 전기요금은 기준연료비와 추가 인상분까지 킬로와트 시당 총 7.4원이 오르고 가스요금은 메가줄당 총 2.7원이 오릅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전기요금은 2,270원, 가스요금은 5,400원씩 더 오르는 셈. 전기료 인상 없는 탈원전을 내건 문재인 정부가 전기요금을 동결해온 여파입니다. 위기감이 커진 새 정부는 에너지 가격 정상화를 언급했습니다. 70년대 오일 쇼크에 준하는 비상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제 산업 전반을 저소비 고효율 구조로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이 값싼 농사용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반도체와 철강, 정유화학 등 대기업이 쓰는 대용량 전기요금은 큰 폭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공공기관의 난방 온도를 18도에서 17도로 1도 낮추고 개인 난방기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도 내놨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요금 인상만으로 치솟는 국제 에너지 가격과 한전 적자를 감당하긴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불가피한 일이라고 보고요. 그렇게 올렸다 하더라도 국제 전기가스 가격의 급등 같은 현상을 보면 아직은 태부적이거든요. 한전의 올해 상반기 영업 적자는 14조 3천억 원, 연간 적자는 30조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네, 계속해서 한 주간의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유미 변호사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요.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여운경 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네. 자, 방금 보셨습니다만 오늘부터 이제 전기와 가스 요금이 이제 동시에 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인 가구 기준 월 평균 7,670원 더 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또 올린다는 얘기인지 그건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전기요금이 이번에 처음 오르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세 번째 올랐었고요. 예. 가스요금도 네 번째 인상입니다. 예. 그렇다면 앞으로는 오르지 않을 것인지 그것도 사실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여러 차례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불가피하게 또 올릴 수밖에 없었던 건 사실 예. 가스요금 같은 경우에 겨울에는 그 수요가 훨씬 늘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올라오는 과정 중에 국제 분쟁 등으로 인한 여파 반영됐다라고는 하지만 천연가스가 오른 부분은 아주 많이 반영이 되지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아하. 이런 국제 정세가 또 변동성이 상당히 큰 상황에서 예. 이번이 과연 마지막 요금 인상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장담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가정집도 걱정인데 당장 이번 요금 인상으로 영업용 요금이 적용되는 이 음식점, 목욕탕 등은 더 문제입니다. 그렇겠네요. 부담해야 할 가스 요금 이전보다 지금 15에서 17%나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가정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부담이죠. 아까 네. 7,000원 이상 되는 금액은 가정의 입장에서도 이제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건데 예. 이게 사실상 음식점하고 미용실, 숙박시설에서는 그 오르는 폭이 훨씬 더 높아요. 사실상 그게 몇 프로 정도 되는가 하면 16.4% 정도 예. 오르게 되는 것이고 네. 소각장이나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17.4% 정도 이게 상승이 되다 보니까 사실 이제 소상공인 쪽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음식점이나 목욕탕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네네. 굉장히 좀 이렇게 많은 어떤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예.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왜 정부가 이렇게 올리냐, 정부가 예. 좀 안 올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예. 워낙 그 가격대가 올라가는 걸 반영을 못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 미납금이 있으면 미납금을 해결하고 새롭게 다른 어떤 가스를 사가와야 되는데 네네. 지금 미납금이 워낙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는 새로운 가스를 수입할 수도 없는 부분이라서 그렇군요. 사실상 이렇게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예. 되게 안타깝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빨리 미리 대비했어야 되고 사실상 태양광 이런 어떤 적극적인 어떤 대체 에너지를 이제 발굴하려고 노력했지만 사실 원전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점 때문에 이런 점이 좀 나왔다라는 게 여러 가지 또 언론에서 나오는 이야기라서요. 앞으로 국민들에게 최대한 좀 부담이 적게 갈 수 있도록 국가에서는 좀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걱정하는 이야기를 좀 계속 전해드리고 있어서 좀 마음이 불편하긴 합니다만 이 대표적인 공공요금 두 가지가 이렇게 동시에 인상이 된 상황에 가뜩이나 이제 오른 물가도 더 뛸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배추가 금추잖아요. 네. 중국에서 김치도 수입하는 액도 또 네. 오른다면서요. 왜냐하면 국내산 김치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네. 한 포기에 10,000원이 넘고요. 10kg 기준으로 했을 때 기준치를 보면은 네네. 1년 새 120% 이상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네. 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물량 자체가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김장철을 앞두고 있어서 절임 배추 구하는 게 그야말로 굉장히 뭐 별따기라고 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 중국산 김치 수입률도 상당히 올랐습니다. 해외에서 김치를 수입하는 그 비중이 2007년도 이래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거의 이제 중국산 김치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네. 많은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나마 정부에서는 그래도 배추 값이 하향세로 좀 전환을 했다라고 네. 이야기하지만 이 부분이 문제인 게 아닌 게 김장철에는 배추만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 부속해서 사는 뭐 깐 많은 말린 고추 계속해서 또 고공행진이거든요. 그래서 물가가 당분간은 상당히 그러니까요. 상승폭이 커 보입니다. 지금 물가도 그렇지만 네. 이런 상황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이 무역 적자 상황 굉장히 심각합니다. IMF 외환 위기 이후 6개월 연속 적자는 25년 만이라고 하거든요. 야. 얼마나 심각한 거죠? 사실 뭐 저도 이제 전공은 형사법이지만 부전공은 경제학을 좀 하고 있어서 했던 적이 있어서 참 이런 부분들 보면 삼중고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예. 이게 무역 적자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환율의 문제가 있겠죠. 지금 우리가 수출하는 거는 2.8%밖에 이제 늘지 않았지만 수입하는 게 18.6%가 늘었답니다. 그러면 네. 수출하면 그만큼 많이 팔아서 이 환율만큼 돈을 가지고 올 수 있지만 수입하는 게 18.6%라면 그만큼 더 큰 어떤 그 금액을 우리나라 돈을 그 외국 환자 달러로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무역 적자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그냥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대한민국 정부에서 노력하고 있지만 저는 예. 그뿐만 아니라 과연 미국의 연중과 그다음에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쯤 맞춰질지 이런 것도 같이 함께 들여다봐야 되니까요. 좀 전문가들이 미시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거시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도 같이 함께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대응을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라고 저희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국내 여건이 지금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이제 날로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렇게 네. 안 좋은 경제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 거다 이렇게 전망이 나온 게 있습니까? 이 전문가들도 당장 좋아지긴 어렵다라고 그렇습니까? 당연히 이야기를 하고 예. 있습니다. 이게 물가와 환율이 지금 경제의 좀 악성 지표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 물가 같은 경우에도 환율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연방준비위원회의 그 금리 인상과 다 연동이 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 국내 사정이 나아진다라고 해서 이게 바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요. 또 하나의 뇌관은 가계부채입니다. 가계부채가 1,800조 원을 돌파한 지 꽤 됐는데 예. 금리가 너무나 오르기 때문에 이것이 또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하나의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전문가들이 우려의 목소리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저희 다음 소식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끊이지 않는 이 마약 범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구속된 이 작곡가 돈 스파이크. 마약 투약을 최근에 시작했다고 밝혔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무려 14년 전 마약류 전과까지 드러났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처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사실 앞에 있는 동종전과가 있는데 동종전과를 제가 좀 살펴보니까 첫 번째는 벌금형을 받았어요. 이게 사실 마약이라는 게 있고 향정이라는 게 있고 대마라는 게 있는데 예. 그 대마와 관련돼서 두 번의 재판을 받았는데 첫 번째는 벌금을 받고 두 번째는 집행유예를 받았으니까요. 이번도 같은 마약류 안에 들어와 있는 향정과 관련된 범죄로 지금 이제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면 예. 마약류라는 그러니까 법률 안에서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당연히 법원 안에서도 동종 정보가 있는 걸로 확인되는 거고 네. 사실 이거는 그냥 뭐 한 사람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가장 큰 문제가 마약을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제3자에게 그 마약을 공급하면 완전히 존재의 평면이 달라지는 건데 지금 그 향정과 관련된 압수를 했는 양이 약 1,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보니까 그러면 단순한 수요자가 아니라 공급자의 역할을 했다라고 본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굉장히 엄중하게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라서요. 예. 이런 건 아직 수사 중이기 때문에 예. 왜 1,000명분의 그러니까 그 향정에 관련된 그 압수물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좀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예. 이 공급 여부를 좀 잘 살펴봐야 할 것 같거든요. 이번에 좀 경찰이 돈 스파이크를 붙잡았을 때 소지하고 있던 마약량 약 1,000회분을 SNS에서 구입했다고 본인이 얘기를 했다는데 네. SNS에서 이렇게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 본인 진술 그랬죠. 네. SNS에서 내가 구했다. 그리고 전문가들도 사실상 유일한 통로는 SNS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습니까? 있습니다. 예. 뭐 다크웹을 통해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가지고 상당히 쉽게 접근하는 게 저희가 사건을 해보더라도 많이 나타나는 유형이기도 하고요. 예. 마약 청정국이 아닌 게 사실 국내로 국외에서 우편으로 들여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 그러면 수사기관은 그걸 그대로 추적을 합니다. 바로 거기서 압수 조치 등을 하는 게 아니라 네네. 이게 누구에게 건너가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다 탐지를 하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도 수면 위로 올라올 수밖에 없다. 범죄는 완전 범죄, 특히 마약 관련해서 어렵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변호사님께서 마약 청정국 아니라는 이야기도 지금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마약 청정국 아닌 건 이제 다들 알고 있는 상황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어린 10대, 20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의 마약이 많이 늘어났다면서요? 뭐 사실 제가 뭐 정보기관에 마약류 관련된 어떤 자문위원을 하고 있어 제가 제일 처음에 이제 지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마약을 하는 마약 사범들이 타겟팅을 삼을 때 어린 아이들이 가장 효과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약할 수 있는 기간이 가장 길잖아요. 50대 사람을 타겟팅을 해서 20년을 갈래, 20대를 타겟팅해서 60년, 그냥 40년, 50년을 갈래 생각하면 당연히 어린 사람들의 어떤 호기심이 많아질 수 있고 네. 옛날에는 어떤 특정 마약을 할 때 굉장히 기구를 사용해서 처음에 굉장히 좀 불편했지만 예. 지금은 어제 먹는 사탕, 그다음에 오늘 했던 담배 카트리지 안에 마약류가 들어와 있고 이게 해외로부터 직구받을 수 있는 상황이 많이 만들어져서 예. 사실 이게 호기심에 의해서 10대와 20대가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특히 지금 마약류 전체 범죄의 어떤 상황을 보면 20대 비율이 가장 또 높고 10대의 비율이 그냥 격정해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분명히 국가에서 이 상황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우리나라 마약류가 굉장히 마약 그 소비 형태가 굉장히 좀 어려운 게 네네. 소비자와 공급자가 같이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있는 돈 스파이크에게 의심하는 게 직접 소비만 했는 게 아니라 공급했다라고도 보일 수 있는 예. 사정이 있으니까 예. 그러면 치료뿐만 아니라 엄중한 처벌도 필요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좀 이제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마약 사범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고 그 젊은 친구들에게 어떻게 교육할지 또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젊은 층하고 그다음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걸 이거 어떻게 막을지를 이것까지도 좀 생각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계곡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혜와 조연수에게 무기징역을 구형을 했습니다. 피해자를 먹잇감 취급했다. 이게 지금 검찰의 시각이죠. 그렇습니다. 네. 검찰은 심지어 이 먹잇감 취급했다는 게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까지 이야기를 네. 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이은혜가 혼인의 외형은 갖고 있으면서 철저하게 본인의 무력을 충족시키는데 피해자의 마음을 악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예. 거기에 조현수는 사실상 무임승차하면서 해외여행 그리고 물건을 사들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피해자를 그야말로 수단화했다라는 부분을 검찰이 크게 지적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은혜와 조연수의 도피를 도운 이 조력자들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금 조력자들만 4명인데 범인 도피죄에서 지금 법정 최고형 받은 사람도 있어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이은혜 사건을 보면 네. 마음이 착잡해져요. 어떻게 한 사람에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라고 보통 우리가 갈로라는 걸 하잖아요. 범죄를 제가 많이 봤지만 보통 이 정도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은혜와 조윤수 사건은 그걸 좀 넘어가는 범위들이 있고 예. 이런 사람이란 걸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도피를 도왔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법적 비난 가능성이 높을 수 있고 그 사람들 만나는 횟수와 했는 행동들이 굉장히 나름대로 조직적이고 전략적으로 범인 도피를 도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당연히 법이 허용할 수 있는 최고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범인 도피가 된다는 것은 결국 형사사법의 정의의 공백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 주범들을 도망가게 만들었다면 도망가게 만든 그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우리 형법상으로는 범인 도피죄가 된다고 할지라 범인 도피죄가 되고 예. 형량이 낮다 할지라도 그들의 비난 가능성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엄중 처벌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은혜, 조연수가 지금 그 무죄 주장하고 있는 네. 상황인데 27일 날 1심 선고예요. 그렇습니다. 형량이 어떤 식으로 나올 것 같다고 예상할 사실 수 있어요? 경우의 수를 좀 나눠봐야 될 것 나눠봐야 같은데 된다. 예. 이게 직접 살인으로 재판부가 판단을 하게 된다면 이 심리적으로 가스라이팅을 해온 결과를 이용해가지고 이 사실상 구조행위 등을 하지 않은 것도 살인이다라고 보면 하신 20년 정도에 되는 중형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고요. 예. 만약에 부작위에 의한 간접살인이라고 한다면 형량은 비교적 가벼워질 거라고 보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